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군무원 시험 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고, 또 앞으로 내년에 시험 보실 분들 또 준비 잘 보시고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년과 같이 국가정보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다 또 궁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기를 해보는데, 사실 이 복기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낼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복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출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 출제 기관에서 공개를 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기출 문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시고 우리 수험생들이 기억해 놓은 것 중에서 만든 것도 있고 좀 일부는 상이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모든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국어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번호는 전혀 시험 여러분들 출제된 번호하고는 관계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분석 방법 중에서 질적 분석 방법이 아닌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것이 뭡니까? 양적 분석 7가지만 외워놓으면은 질적 분석 14가지 자동으로 맞출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른 건 다 뭡니까? 질적 분석이죠. 그 다음에 게임 하나만 뭐다? 양적 분석이죠. 딱 하나만, 요거 하나만 나니까 이거 다른 건 다 당연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우리 질적 분석에 양적 분석에는 베이직, 그 다음에 기납적 통계, 그 다음에 폴리콘 앤 팩션, 그 다음에 팩션적, 또 뭐가 있나? 의사결정나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네. 그 다음 또 2가지가 남아있죠. 시뮬레이션. 하나는 뭐다? 시뮬레이션, 기납적 통계. 이거 하나가 어디 갔어? 게임 이론, 베이직, 시납도. 근데 하나가 빠졌다. 하여튼 이게 7가지를 외워놓으면 전혀 문제 없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인간 정보와 기술 정보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인간 정보, 그 다음에 기술 정보다. 그죠? 기술 정보. 인간 정보는 사람이 한다. 사람은 그런데 배신할 수도 있다.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해. 첩보의 신뢰성을 즉각 알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인간 정보는 뭐다? 신뢰성이 높다는 이게 조건이 없어. 조건 없이 무조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인간 정보는. 왜 그러냐면은, 인간 정보가 우리가 이제 그 정보를, 첩보 수집을 할 때, 인간 정보, 말하자면은 내 정보관이, 정보관, 오피서죠. 오피서. 정보관이 가지고 온 정보, 직접 수집해요. 직접 정보관이 수집한 것은 정보로 바로 봅니다. 분석 필요 없어요. 바로 정보로 보는데,
나머지 정보관이 어떤 그 협조자로부터 받은 것은 저 수집한 첩보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배신을 할 수 있고 그 정보기관에서 고의로 허위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협조자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높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외에 나머지 보세요. 이거 놔두고라도 인간 정보는 상대방 얻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기술 정보는 또 단시간에 원거리에서 첩보를 수집할 수 있잖아. 인공위성. 인공위성으로 가만히 앉아서도 우리는 저 다른 지구 반대쪽에 있는 상황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건 맞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술 정보 많아서 분석 시 어려움이 있다. 뭐, 요거는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술 정보가 진공청소기라 했잖아요. 진공청소기처럼 쫙 빨아들이니까 참 골라 쓰기도 어렵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번. 비밀 정보의 수발 수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브러시 패서. 브러시 패스는 다 아시죠? 브러시거든요. 브러시잖아. 이렇게 서치잖아. 그죠? 슥 서치면서, 자료를 주고받는 것이 브러시 패스고. 데드드랍. 데드드랍은 뭡니까? 요 데드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 없는 곳에 갖다 두는 것이 데드드랍이다. 그리고 보면은 미리 정해놓은 장소를 이용하여 자료를 주고받는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데드드랍의 방법이 뭐냐면 레터박스. 그 다음에 더버크죠. 더버크. 더버크하고 레터박스 하나의 데드드랍의 방법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더버크는 뭐다? 사진이나 그림 속에 정보를 숨기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사진이나 그림을 그림 속에 숨기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스테가노그래피죠. 스테가노그래피죠.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레터박스는 사람이 없는 곳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 있는 방법으로 데드드롭의 하나의 방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답이 되겠죠. 자, 네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북한의 정보기구는 북한의 탈북자를 재입국시키거나 대남, 해외 정보 수집 및 공작을 담당한다. 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속에서 이 말인데, 이것 때문에 문제 이슈가 되는데, 근데 여기 보세요. 대남을 제외하고 대남, 해외 정보 수집 및 공작한다. 이것만 봐도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은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보니까 좀 어려운 게 있죠. 그런데, 정찰총국 있잖아, 정찰총국. 여기서 가지고 있는 조직들은 대부분이 뭐죠? 폭력이 동반하는 게 많죠. 폭력이 동반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부분이, 이것도 폭력은 있기는 있어요. 암살 같은, 공작은 암살 같은 거 하니까 있기는 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약하다. 규모가.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분명히 정찰국이니까,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어느 자료는 또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 이거는 자기나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리 경찰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문화교류국, 이거는 뭐야? 지하당 조직. 그 다음에 고정간첩. 이렇게 파고 가다 보니까 이거밖에 안 남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보위성은, 이거는 체제 위주로, 체제. 탈북자가 뭡니까? 체제를 위협하기 때문에 탈북자를 다시, 위장으로 탈북시켜서 남한에 이미 탈북해 있는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가는 그런 작전을 쓰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자기 체제 보위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보위성은 해외 정보 수집 및 공작을 담당하는 게 주 임무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그 지하당 조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뭐 그러면 문화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탈북자 재입국시키는 문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어떤 자료들에 보면은 이 해외 정보 청국에 있는 정찰청국에 있는 해외 정보국도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외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국가 보위성밖에 지금은 없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11 테러의 주범이자 9.11 테러를 자신들의 정전임을 주장한 단체는 요거는 뭐 어떻게 문제가 나왔든 간에 그죠? 물어볼 것도 없죠. 알카이다라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컴퓨터의 침입 루터를 알아놓은 뒤 재침입하는 해킹 방법.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과거 농업에 그 서버를 작업하는 사람이 미리 백도어를 만들어 놨다가 했는데 그 백도어를 통해서 오히려 해커가 침입해가지고 농업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백도어밖에 없다. 침입 루터니까 루터는 통로잖아, 통로. 통로는 뒷문이다, 이거는. 백도어는 뒷문. 왜냐하면은 그 서버의 본래 내용까지 찾아 들어가는 그 통로를 미리 다 조작을 해가지고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암호를 제거를 했든지 하여튼 어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본래 속성을 알아볼 수 있는 그렇게 장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루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백도어다. 그 다음에 리버스 엔지니어링 공격이나 버퍼 오버플로우. 아이고, 천만다행이다. 이거 두 개 답이었으면 내가 깜빡하고 이 두 개를 설명을 안 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 근데 다행히 백도어다. 리버스는 보면 거꾸로잖아, 거꾸로. 그쵸? 리버스. 역으로 추적에 들어가서 훔쳐가는 거죠, 이게. 봐. 제품이 완성되기까지의 순서를 역으로 추적하고, 분석함으로써 제품의 제조 과정과 성능을 파악하여 기술 향상과 창조를 추구하는 행위다. 근데 사실은 이걸 좋은 방향으로 쓰면은 창조 행위인데, 나쁜 방향으로 쓰면 불법 복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훔쳐가기 위한 방법이죠, 그죠? 그런 거고, 버퍼라는 거는 뭐냐? 프로그램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를 처리하려면은 잠시 저장해 놨다가 가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통로는 이렇게 좁은데, 좁은데 한꺼번에 다 가려면 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놨다가 잠시 쉬었다가 이래. 지 순서를 차근차근, 통로는 좁으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잠시 저장해 두는 공간이 바로 버퍼다. 그래서 버퍼 오버플로우. 여기에다가 이 버퍼에다가 오버, 과도하게 집어넣어 놓으면 스톱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킹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7번째. 대안 분석의 하나로 집단의 의사와 상반된 입장의 피력자를 공식적으로 지명하여 검증하는 기법.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미 이제 거의 다 분석이 끝나죠. 분석이 끝날 무렵에 돼 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핵심 전제라고도 이야기하고 가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런 부분들을 또 그다음 분석 방향,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끝나기 전에 한번 검토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끝난 마당에 뭐가 나타났으니까 뭐예요? 악마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야 니들 이랬니 저랬니 막 따지는 거지. 그런 게 뭐야? 악마죠, 악마. 악마라고 본다. 그죠? 여기 있는 거하고는 나머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정원이 수행하는 산업보안 활동과 거리가 먼 것은 산업보안 활동.
이건 어딘가 국가정보원의 홈페이지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대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걸 이제 기억해내시는 분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사람 한 부류는 치매 대응 활동이라는 말을 했고 또 한 팀은 치매에 대한 수사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수사라는 말이 나왔다면은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또 한번 봅시다. 산업 보안교육과 그 다음에 컨설팅 및 설명의 개최. 이건 당연하다. 그 다음에 첩보원 산업 스파이 교육. 이건 없어, 거기에. 전혀. 그리고 또 보면은 산업정보활동 수행 협력자 모집.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우리 수험자들이. 그렇게 보면은,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이거는 안 맞다. 그 다음에 첨단 기술 해외 유출 차단 활동. 다 맞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만약에 이 수사라는 말이 나왔다라면은 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치신 분들이,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답을 잘 못 하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거 판단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치매에 대한 수사라면 수사권은 뭡니까?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도 분명히 대공수사를 해놔서 이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은 대공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치매 대응 활동이 들어가고 이것이 답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국가정보원에서 하는 산업보안, 이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분명히 첨단기술 해외 차단 활동, 연구 데이터 보호 활동, 요거 나왔죠. 컨설팅 및 설명회 개최. 그 다음 여기도 보면은 분명히 관련 대응 활동, 그 다음에 외국의 경제질서 교란 차단 활동, 산업 스파이 상담소 운영이지. 이건 산업 스파이 교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담소 운영. 신고. 이거는 수세적인 문제지, 우리가 이제 교육을 시킨다면 공세적으로 되어버리잖아. 이거는 수세적이라. 그러니까 공세적인 건 없다. 교육시킨다는 건 없죠. 산업 스파이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여기 안 나온다. 자, 그 다음에 국가 기밀 1급 인가권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출제자분께서 정말 이렇게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 이렇게 써야 정확한 용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도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도 용어도 신경 좀 써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가 아닌 사람, 여기 가만 보면은 국무총리, 그쵸? 국무총리의 행정을 총책임지는 사람, 그 다음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에 관해서 이 대통령하고 직접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1급 비밀은 자기 부하들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각 부처 장관, 부처 장관. 그런데 요 부처 장관인데 어떤 분들이 이 부처의 장이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장관하고 부처의 장하고는 차이가 있죠. 왜? 자, 장관만 하면은 각 부처의 장관이라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장관 직책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청장은 뭐야? 청장들. 질병관리청장, 보훈처장,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각 부처의 장이라고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법적으로. 그런데 이 처장관이라고 썼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처장관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처의 장이 돼야 됩니다, 이건. 장관만 하게 되면은 처장들이나 보훈처장이나 이런 분들은 빠져요. 그분들은 장관이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검찰총장, 감사원장 다 맞죠? 다 맞고, 여기 보면 대법원장, 국회의장.
여기 보면은, 국회의장은 어떤 행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직책은 높죠. 대통령 다음으로 직책이 높지만은 어떤 행정적인 권한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빠진다. 요거는 어디냐? 보안 업무 규정 제9조 비밀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여기에 나와 있죠. 잘 보시면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답은 이걸로 취급, 틀린 걸로 취급을 하는데, 요거는 용어 사용에 문제가 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정보기관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김정은 체제의 지금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이게 현재를 말하는 거죠, 현재. 현재. 정찰 총국 당연히 김정은 체제죠. 통일전선부 당연한 거죠. 근데 문화교류국도 당연한 거고. 이 해외연락부라는 거는 안 보이더라, 그죠? 본 적이 없어, 우리는. 해외연락부는. 그런데 요런 것도 문화교류국 이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통일전선부 예하에 있거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얘하고 같이 취급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면은 통일전선부 기분 나쁘죠? 내 새끼를 갖다가 나하고 같이 동급으로 취급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은 기분 나쁘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외연락부 같으면은, 이 문화교류국의 선조죠. 대외연락부에서 225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문화교류국으로 이렇게 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외연락부라 같으면은 조금 다시 고민이 되는데, 해외연락부이기 때문에 없다, 이거는. 그래서, 기억, 니은, 띠것이 되겠고, 이건 좀 많네. 11번째, 민주주의와 국가정보 활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요것도 되게 여러분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한번 봅시다. 민주주의, 국가정보, 요 두 개를 딱 보고, 1번 보면은, 민주주의는 정보 활동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반면에, 이건 투명성. 반면에 정보 활동은 비밀성을 요구한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 민주주의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반면, 분산시키는 반면 정보 활동은 집중. 자, 민주주의는 권력이 집중되면 어떻게 돼요? 독재가 된단 말이야. 독재가 되니까 당연히 권력을 분산시키려 하겠죠. 그런데 이 정보기관이 이게 분산이 되면 어떻게 돼요? 통제가 안 되잖아. 자기 마음대로 정보 보고해버리고,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는 이놈도 보고하고 저놈도 보고하고 도대체 헷갈려서 못 살겠다. 야, 너 어디 좀 통제해가지고 하나에 집중시켜서 나한테 좀 보고해. 그게 뭡니까? 미국의 DNI가 나타났죠. DNI가 나타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 모아서 집중시켜서 보고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맞다. 그 다음에 3번, 민주주의는 법을 우선시하는, 민주주의, 법이죠. 법을 우선시하는 반면 국가정보활동은 국가안보에 우선을 둔다. 그렇죠? 국가안보. 요건 뭔 소리냐면은, 민주주의 사회는 법치주의다 해가지고 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국가정보활동에서는 뭐니 해도 일단 국가안보와 국가 이익이 우선이야.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불법이 나올 수 있어. 그런 거는 우리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도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여기 민주주의에서는 안 돼. 법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거죠. 맞는 말이다. 4번, 민주주의는 시민과 시민, 정보와 시민 간 둘 다 서로 신뢰관계다. 자, 이게
그래요. 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맞아요. 서로 신뢰관계죠.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정보와 시민. 지금 정보와 시민이라는 것은 이 정보기구와 정보기구와 시민. 자, 정보기구는 비밀이니까 숨기려고 하고, 시민들은 뭐냐?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있다, 없다? 신뢰 꽝이다. 이 신뢰관계다 했으니까 이게 문제죠. 본래 이제 이 원서에는 이게 뭐냐면 정부야, 정부. 정부와 시민들 간에는 서로 신뢰관계다. 맞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정보다 말이야. 이거 한번 보자, 밑에. 민주주의는 시민과 시민, 정부와, 얘는 뭐냐? 정부와 시민 간에는 어느 정도 상호 신뢰가 요구되지만, 정보 활동 세계는 뭐다? 경계와 감시 체계. 항상 불신이래. 불신하니까 서로, 숨기고, 이렇게 막고, 경계하고 이러죠? 바로 그런 말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체 내용들이 과연 이게 제대로 다 정확하게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처럼 다 기술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 알고 보시죠. 그 다음 12번째, 정보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 수준. 사용자자가 들었죠? 사용자자가 들었으면 국가정보, 부문정보 두 개 나누는 거 맞죠? 국가정보, 부문정보. 만약에 사용 수준이란 뭡니까? 사용 수준 하면 우리가 뭐라 하죠?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나눴죠? 사용 수준. 그러니까 사용자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것이고, 그 다음 대상 지역은 국내와 해외, 그렇죠? 우리 집 안에 밖에, 그러니까 맞고, 요소, 국방정보, 민간정보? 이러면 우리 처음 들어보죠? 국방정보, 민간정보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그 다음에 재정, 그 다음에 의학, 뭐 이런 식으로 나눠졌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안 맞다, 그죠? 그 다음에 목적 측면에서 보면은 정책 정보와 보안 정보 아니면은 뭐 안보 정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3번이 답이 되겠다. 자, 13번. 첩보와 정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정보는 목적을 가지고 수집하고 가공된 것이다. 요거는 좀 기출 복귀하면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거 첩보, information, 첩보는 목적을 가지고 수집하고 가공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뉴스, 기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첩보, 이거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거는 이제, 복귀하면서, 이제, 혹시 또 제가 잘못 쳤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정보는 국가 비밀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맞고, 그 다음에 정보는 첩보의 부분 집합이다. 왜? 정보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렇게, 첩보는 엄청나게 많죠. 이 속에서 정보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죠? 부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은 이것도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목적을 가지고 수집하고 가공된 것이다. 이것도 맞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은 뭐예요? 첩보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도 확실하게 이
여기 나와 있는 선지들 자체가 이 두 개의 선지가 명확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판단 내리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 그 다음에 첩보, 그 다음에 정보, 이 세 개를 두고 이 데이터를 단순히 집적해 놓는 이 자체를 첩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그 다음에 또 다른, 여기는 뭐냐, 인포메이션에는 항상 들어가는 게 목적성이 있어야 되죠, 목적성.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축적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할 것 같으면 뭡니까? 소문을 듣고 이 소문, 저 소문 다 들어보고 그걸 종합해보고 맞는 길로 가는 거죠. 왜?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모으는 거죠. 그런 첩보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1차적인 가공을 한 다음에 뉴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가 첩보가 되는데, 그럼 그게 뭐야? 뉴스는 뭐다? 뉴스는 집적이 됐죠. 집적이 된 건데, 소문이 집적이 됐다고 볼 때, 여러 소문이 모아가지고 뉴스가 하나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된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뉴스를 만들 목적으로 모아놓은 자료들이라. 그러면은 데이터가 이 첩보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모아놓는다. 의미 없이 이 데이터들을 여기저기 하나씩 주워 모아가 놨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요. 의미가 없다면은 첩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결국 이때 말하는 것은 생자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은 생자료들이 1차 가공돼 가지고 첩보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직접 모아놨다고 되는 건 아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목적성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 요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4번째, 우리나라 정보기구에 대해 틀린 것은, 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09년 북한의 디도스 공격을 계기로 창설되었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그때 국군 사이버사령부라 해가지고, 그때는 국방정보본부, 국방정보본부 산하 조직으로 최초에 2010년 1월 달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이버작전사령부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작전부대입니다. 정보부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당시에는 국방정보본부 산하에 창설을 했기 때문에 정보기구라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학자분들이 계속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정보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혼자 빼놓으면은 다른 분들이 또 시험 문제를 출제를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또 틀리죠? 안 되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사이버작전사령부는 하나의 전쟁의 영역을 갖고 있어요. 사이버 공간이라는 하나의 전쟁 영역. 즉 말해서 땅에는 누가? 육군이, 하늘에는 공군이, 바다에는 해군이,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에는 사이버작전사령부가 하나의 전쟁 수행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정보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기구가 아니고 이제 전쟁 하나의 작전사령부예요. 전쟁사령부.
그렇지만은 창설 당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맞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사보안, 군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군기무사령부는 군방첩,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없죠. 현재 이거는 이제 없어진 걸 가지고 말하는 자체는 이거 답이니까 체크 잘 하시오라고 공짜로 주는 문제죠. 네 번째, 국방정보본부는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 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정확한 말이고, 그래서 요거는 없는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되고, 요거는 과거의 역사를 말하기 때문에 뭐 틀렸다고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15번째, 비밀 공작 활동에 관한 대한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비밀 공작에 대한 거는 아마 두 문제가 정도 나왔다 그러는데 한번 봅시다. 이건 다 맞는 거죠. 러시아 적극적 조치, 특수정치활동, 특별활동. 이 특별활동은 뭡니까? 특수활동이나 특별활동이나 영어는 똑같아야 되죠. 영어가 똑같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같은 용어 쓰나? 아니죠. 특별 임무라, 임무.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게 스페셜 어사인먼트. 그래서 특별 임무가 되어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보기에 16번째 다음 보기에 죄송합니다. 해당하는 공동체 두 개를 고르시오. 해당하는 거. 이건 뭐 할 수 없어. 이거는 뭐 틀리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조금만 이해를 하면 또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상식 문제거든. 이건 상식 문제. EU와 같이 아시안 국가들의 경제 공동체로 최근 중국과 미국 간 갈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는 지금 문제가 미국하고 이 갈등 때문에 문제를 출제를 하신 것 같은데, APEC은 뭡니까?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제죠. APEC은 그렇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 아시아는 동남아시아 10개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남아시아 10개 국가는 중국과 미국 싸우는데 관계없죠. 이게 벌써 답이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TTP, APEC. 근데 APEC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아시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다. 그러면은 답은 이거밖에 없네. 그죠? 몰라도 된다. 몰라도 답을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APEC하고 아시안이나 이 두 개만 알면은 답을 찾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게 문제 내도 찾는 방법이 있다. TTP 같은 경우는 태평양 지역 문제인데 이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죠. 이거는 뭐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RCP는 지역이네. 지역이니까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해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국. 이거는 누가 한다? 중국이 주도한다. 그러니까 TTP와 RCP가 뭐다? 대립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출제하시면서 그랬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이 APEC과 아시안 요 두 가지만 알면은 요거 맞출 수 있어 하고,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7번째, 정보 실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요것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명확하지가 못해요. 불명확해, 내용이. 그래서, 대신에 한번 내용은 봅시다. 모든 실패는 정보 분석관의 실책 때문에 발생한다. 여기 나오는 이 모든이라는 용어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이라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활동의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이 알려진다. 그건 맞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정보 실패 중 정보의 정치화,
정보의 정치화는 정보기관의 전적인 문제이다. 이게 또 문제야. 전적인 문제다. 전적인 문제. 이게 문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보 실패는 정책 결정자의 정책 실패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두 가지가 모든 실패는 이게 아니다. 이제 모든 실패는 정보 분석관의 실책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정보 수집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정보 왜곡에 의해서 정치화 때문에 일어나는 수도 있다. 그건 다 정보 분석관 혼자 책임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정보 실패 중 정보의 정치화는 정보기관이 아니고 보다 정책이죠. 정책. 오히려 정책기관의 전적인 문제다. 이렇게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죠. 아니고 이건 애매하다. 이거는 문제가. 정보의 정치화는 왜 그러냐면은 정보의 정치화는 정보기관에서도 어떤 정보기관이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 결정자가 분명히 자기가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아닌데 그 방향으로 정책 결정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분석해 갖다 주는 건 뭡니까? 정치화가 되는 것이죠. 내가 정책 결정자가 내 이런 식으로 분석해 오라고 했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분석기관 스스로가 그렇게 해가면은 정보기관이 정치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나 또 정책 결정자가 뭐래요? 내가 이번에 이런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데 당신들 정보기관에서 이게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정책이 정말 정당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정책이라고 좀 정보 생산해서 백데이터로 좀 줘. 이게 이게 자동으로 정치화가 되는 거죠. 누가 해서? 정책 결정자가 시켜서 했잖아. 근데 어떻게 해서 전적인 문제가 정보기관에만 전적인 문제로 둘 수 있나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좀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면은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8번째, 우리나라 NSC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NSC는 뭐다? 국가안전보장회의죠. 국가안전보장회의. 자, 우리 헌법 제91조에 보면은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것이 있고 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 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 맞죠. 그 다음에 NSC 의장은 대통령이지만 NSC 전체 회의는 국무총리에게 위임 가능하다. 위임 가능합니다. 나와 있어요. 국가안전보장회의법과 다음에 여기 헌법 제91조. NSC는 상임위원회와 사무처에 있다. 상임위원회, 사무처 맞습니다. 두 척으로 하는데 상임위원회는 NSC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곳이다. 그쵸?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는 매주 최소 1회. 요거는 법적 근거를 제가 양쪽 다 찾아봐도 요거는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틀린 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가 명시된 기구는 아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 근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근거를 찾으려 했는데 근거를 못 찾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추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워낙 명확하게 틀리기 때문에 이걸 답으로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정보 생산자에게 필요한 능력이 아닌 것은 정보 생산자. 요것도 좀 선지가 많이 길었던가 봐요. 다 기억을 못 해내셨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나온 내용은 이래요. 심화된 지식과 표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당연한 말이죠. 전문 지식에 추가하여 외국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말이죠. 두 가지다. 그 다음 보고서는 생산자의 주관적으로 작성한다. 이거는 뭡니까?
답으로 점수를 주기 위해서 준 문제 같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다면 객관적으로 돼야지 주관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다. 그죠? 그 다음 보고서 작성 능력이 있어야죠.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어야 제대로 보고서 작성이 되죠. 그리고 보고서 작성은 뭡니까? 정보 요구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보고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요거는 요것이 너무나 현격하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은. 다음, 국가정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점수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설명이. 그 다음, 국가정보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요거는 보면은 협상 능력 제고. 협상 능력 제고는 우리가 협상을 하기 위한 협상 배경 자료 같은 것들을 협상자에게 제공하는 거죠.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협상 능력을 높여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활동을 위한 세계적인 경쟁력 제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기업활동에 이익을 주는 산업보안 활동. 기업활동에 이익을 준다는 말이 사실은 책에 우리 교재에도 다 나오죠. 근데 왜 어떤 경우에 기업에 이익을 준다 했습니까? 경제정보, 객체가 경제정보나 산업정보, 다 국가정보기구는 수집한다 그랬죠. 수집해서 하다 보면은 국가 핵심 기술, 방산 기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정보기관이 수집을 해서 줄 수밖에 없잖아요. 방산업체에. 그럼 방산업체는 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기업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부수적 이익이다, 이거는. 굳이 목적 자체가 기업 활동을 이익을 주기 위해서 수집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목적이. 그렇죠. 근데 지금 요 의미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기업 활동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산업정보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산업보안 활동. 그러니까 산업보안 활동은 기업을 자체를 위해서는 요거는 수집, 정보 생산, 정보 수집이고, 여기는 이제 산업보안 활동인데, 보안 활동도 마찬가지. 보안 활동 자체는 거기서 자기 기업체 자체에서 산업보안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같고, 4번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요 문제도 보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기에는 좀 완전하지 못한 문제 같죠. 그렇지만은 내용 자체를 보면은 이거는 또 차이가 다른 거 틀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22번째, 정보 생산자와 정보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보 생산자는 정보 사용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물음표예요. 두 번째, 서로 불신함으로써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정책 결정자. 항상 대립 관계 있죠, 대립. 대립. 그 다음에 3번, 정보 생산자는 정보 사용자의 정치적 목적을 반영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 사용자의 정치적 목적을 반영해야 된다. 이 말을 또 잘 들어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호도로 이해를 해야 되고, 선호도로 이해를 안 하면은 이건 문제가 답이 될 수도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4번, 정보 생산자가 자체적으로 정보 수요자를 선정해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 이 주도적,
정책이 뭐든지 주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보가 주도한다. 이 말은 계속 우리가 틀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보 생산자는 정보 사용자에게 의존하는 게 있다. 우리가 이 말을 이제 상기해 봐야 돼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정보는 정책이 있어야 존재한다. 정책이 존재에 따라서 정책이 없으면 정보가 필요 없단 말이야. 근데 정책은 정보 없이도 존재한다. 정보 없이도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죠. 누가 했습니까? 로엔탈이 했잖아. 그죠?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맞는 말이죠. 그죠? 정보는 정책에 의존한다. 이런 말이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도적으로 만약에 나왔다면 이것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만이 요거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정보 생산자가 어떻게 해서 정보 사용자에게 의존하냐. 그 말이 바로 여기 나오는 정보는 혼자 못 살아도 정책은 혼자 산다. 그러니까 정보는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는 이 말이 맞다는 거죠. 오케이. 야, 커드, 제가 수업 시간에 뭡니까?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은 상식으로 커드는 알고 계시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이 이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한국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맞죠. 뭐가 들어간다? 일본,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이렇게 되겠죠. 내용은 다 맞는 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결국은 이 중국의 평창 정책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이 하나의 세력 형성.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세력을 형성한 겁니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우호 관계가 형성되니까 이런 게 되는 거고, 이건 본래 트럼프가 시작된 거죠. 자, 그 다음에 24번째, 정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보기구가 대응해야 하는 일이 아닌 것은,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아마 길었던가 봐요. 길어가지고 기억을 잘 못 해내시던데, 1. 공개 출처보다 비밀 첩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기술 정보를 중요시해야 된다. 이게, 여기는 이제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하지가 못해. 공개 출처보다 비밀 첩보가 중요해진다. 공개 출처가 비밀 첩보가 중요해진다. 중요해진 거는 뭐, 지금 공개 출처도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가 못하다. 명확하지가 못하다, 이거는. 기술 정보를 중요시하는 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 근데 비밀 첩보 때문에 이렇게 한다. 다른 걸 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산업 뭔가 비정부 단체 전문성을 위해 투자해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비정부 단체에다가 국가 정보를 위해서. 근데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을 전체 봐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일본 같은데 뭐요? 내각 정보조사실에서 외곽 단체들 운영하잖아. 그 비정부 단체잖아. 그건 외곽 단체들에게 투자를 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두 가지 좀 빠진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정보 분석으로 잘못된 것은 이 적시성을 위해 정책 결정 전에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 객관성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정보 분석을 공개한다. 이거는 무조건 아니죠. 만약에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은 이건 무조건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적시성이죠. 적시성을 위해서 한 말이다. 왜냐하면 제때 제공하라. 그죠? 나머지는 모르겠고. 자, 그래서, 저기 25가지, 문제가 나왔지만은,
전부 다 수험생들이 기억해낸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 보신 분들은 이제 저 내용을 유추해 가지고 보시면 판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 내년에 보실 분들은 저런 방향에서 저런 분야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구나, 또 저 문제가 저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한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시험 보신 분들은 모두 합격의 영광을 차지하시기 바라고, 또 시험 보실 분들은 이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에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